지난 14일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에게 남은 마지막 준비는 면접과 수능 시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 입학 제도가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또 수시도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눠 있어서 각 대학들도 나름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요즘 대학 입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꼭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대학 입시 제도와 그 내용,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박봉기 진로진학 상담부장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보내면서 수험생들 또 편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 2019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경쟁률 또 흐름 좀 정리가 됐나요? 2019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4일 날 마감됐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같은 경우 조선대만 약간 하락하고 나머지 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특히 상위 17개 대학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수시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도 하락하고 그다음 논술 전형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시 대세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학생부를 꾸준히 3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준비가 잘 된 학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급격하게 변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기자의 경우는 정부의 그 방침 때문에 정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즉 수시 모집 정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히 많은 대학들이 이 학생 수 증원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조선대만 약간 줄어드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17개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학교 입시제도 전반을 봤을 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수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고 또 논술전형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대학교 입시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네. 수시 전형은 시기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9월 원서 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네. 수시로 진행하는 전형을 그래서 수시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성적표가 발행된 이후에 정해진 시간, 즉 가, 나, 다군이라고 해서요.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을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교과로 선발하는 교과 방법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종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수시의 전체 모집 인원의 2020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약 86.5%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시 전형의 모든 부분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17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면 또 네.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 일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또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시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세 번의 기회를 가지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수시와 정시 그리고 학생 수시에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서울에 있는 17개 대학들이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학생들을 거의 선발하나 보죠. 예, 맞습니다. 상위 대학 한 17개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60%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주 여건상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논술을 대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논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학원도 사실 부족한 편이고 네. 단위 학교에서 지도하는데도 약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논술이 좀 어려운 편이고요. 실제 합격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 한 8, 90%가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각 대학들이 선발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까?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보다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배양하고 두 번째는 활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학업 역량이란 내가 이 학과에 지원했을 때 이 학과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활동 역량에서는 내가 이 학과에서 가서 내가 어떠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생활에서 진행되는 활동 역량과 학업 역량을 같이 볼 수 있는 생활이 기록돼야겠죠. 바로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바로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네.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서 학생의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리고 그 항은 교육부령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교사는 학년 초에 그 기재요령이라는 법령집을 배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4, 7, 8, 1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번은 수상입니다. 네. 즉 단위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네. 바로 학교장이 인정해주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이 인증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는 본인의 인성에 관련된 수상이 있다면 아주 유리한 학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졌는데요. 자율 활동부터 해서 많은 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이 통상 요즘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아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자율활동에 속합니다. 네. 체험활동이라든지 혹은 수련회라든지 네. 이런 활동이 자율활동에 속하고요. 동아리는 본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네. 동아리 활동만큼은 학생 본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선생님은 거기에서 본 내용을 기록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로 활동인데요. 네. 진로 활동은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특성이 잘 기록되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해 줌으로써 우수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부 특기 및 능력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과목별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 법령을 보면요. 이 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 태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런데요.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부가 잘 기록되면 대학에 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기록이 돼야 되냐면요. 과목 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과목을 배우면 영어 회화에 대한 얘기가 드러나야지 거기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따른 그 정확한 어떤 성취도, 성과를 기록해야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했는데 이 아이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발현하고 또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동아리 활동은 자기주도적인 그 활동이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요즘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을 때 자기주도형, 창의적으로 자기 어떤 학습을 해나가는 아이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설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설 동아리는 시간표상에 배치가 되어 있는
동아리가 되겠고요. 네. 자율 동아리는 방과 이후라든지 토요일을 이용해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연구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설 동아리는 학교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속박을 받지만 자율 동아리는 본인의 이 성취 수준이나 혹은 목표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호기심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하나하나 아이들의 모습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셔야 되겠는데 옛날에 학력고사나 이런 정시 중심의 학교 운영 때보다 선생님들도 하실 일이 많아지셨겠네요. 네.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네.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글자 수가 거의 단편 소설 정도 쓸 정도로 기록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네.